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5월 9일) 전까지는 좀 더 떨어진 가격으로 실제 거래까지 다수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호가는 다시 증가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될지 오히려 반등할지 정부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을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일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고진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도세 부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얼마 전에 보완 방안이 또 마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을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로 유연하게 확대했습니다. 이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마무리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건데요. 이 다주택자의 숨통을 좀 더 틔워주면서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오게 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4개월 또는 6개월 내에 양도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4개월 이내에,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보완 대책 이게 실효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계속 보완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게 처음 화두를 던진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1월 23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 시장에서는 5월 9일이 양도소득세 유예, 중과 유예 일몰이었거든요. 1월 23일이면 사실 5개월도 안 남잖아요. 네. 집을 팔려면 광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계약하고 잔금하면 이 짧은 기간에 하기는 힘들겠다. 이번에도 유예가 되겠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아니야, 유예 안 해줄 거야. 이제 중과세 부활할 거야 라고 전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하죠.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가능한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토지거래가가 있거든요. 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은 토지거래가 받는 것만 해도 2, 3주가 걸립니다. 4월 중순 전에 팔고 사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5월 9일까지 토지에 신청만 하면 또 봐주겠다라고 해서 유예했는데 결국에는 5월 9일 또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마감 인바 막 뜨잖아요. 지금 이제 2주 남은 그 상황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 효과가 지금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정부가 지난 총 4번의 정책을 발표했어요. 2번엔 공급이고 2번엔 규제책이었습니다. 627, 97, 11호 그리고 마지막에 1월 29일 공급대책 나왔는데 이게 딱 가시적으로 이게 막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이 정부에서 연이어 대책이 규제책이라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으로 정하고 그리고 전 서울 전역하고 경기 남부권 12곳을 토지거래하고 묶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책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먹히고는 있거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있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이게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어요. 특히 그 강남권 같은 경우나 우리가 한강벨트로 부르는 이런 인기 단지들은 상승세가 강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풍성 의혹과 비슷하게 지금 강북권 지역들 중심으로 오르는 게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확실히 둔화된 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뭐 아파트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한강벨트인데요. 근데 한강벨트 매매 절반가량이 유주택자의 갈아타기 물량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 2월에서 4월 한강벨트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중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거래에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35건 중 15건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매수한 갈아타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강동구의 12건의 거래 중 8건은 갈아타기 매수였고 강동구 내에서도 상급지로 분류되는 고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내달 9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한강벨트 지역으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이제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책이 이제 4번이 발표가 됐는데 대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627 대책으로 뭐 LTV, DSR 다 만족하더라도 6억까지만 대출해줄게라고 하다가 이제 11호 대책에서는 15억 아래는 6억까지 인정해 주는데 20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2억까지만 나오니까 대출이 2억이면 세금도 안 내죠. 취득세도 못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이 이제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첫 번째는 현금이 충분하신 분들 또는 부모님이 현금이 있는 분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채권 뭐 이런 데서 수익을 얻어서 사시는 분들, 전문직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갈아타기.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을 팔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보태면 충분히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분들 이 세 부류가 주택 급매물을 지금 잡는 주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출이 절대적으로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뭐 매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급매로 팔아야 되는데 실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네. 집을 파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세적 하락. 집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급매로 내놨다가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리고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지금은 이런 추세적 하락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 그러니까 너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가 적용이 돼. 그러면 나는 5월 9일 전에 일반 세율로 팔면 예를 들어서 5월 9일 이후에 팔면 7억 세금 내야 될 걸 나는 3억, 4억만 내면 돼. 라고 하면 2억 5천, 3억 정도 급매로 파는 게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급매를 내놓고 또 자기도 갈아타고 매수자들 사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좋게 말하면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일시적으로 5월 9일 전까지 손바뀜이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들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강벨트가 최근에 일부 가격 조정 내지는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이걸 매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강남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한강벨트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보면 애매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가격은 또 많이 강남에 비해서 저렴한 그런 점에서 한강벨트 지역에 대한 갈아타기 수요, 실수요 전수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의 집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중앙선대위가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64%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서울 집값이 3%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하락 전망은 8%에 그쳤는데요. 전세값은 모든 응답자가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전문가 64%가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다. 두 분은 양도세 중과 종료 이후 집값 어떻게 보십니까? 이 64% 중에 아마 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설문조사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5월 9일이 지나면 규제 지역의 2주택자들은 71.5%, 3주택 이상은 82.5%인데 제가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고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내가 다주택이라면 82% 내고 팔겠습니까? 팔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10명, 10명, 뭐 20명한테 다 물어봐도 팔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10억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8억을 세금 내게 되면 2억이 남는데 2억 가지고 내가 대출이자 냈죠. 종부세 냈죠.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손실입니다. 그러면 그냥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물론 뭐 보유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매물이 잠기게 되죠. 지금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매물까지 잠깁니다. 그래서 못 팝니다. 그러면 일단 공급은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남은 건 수요인데 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수요가 정말 낮아질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여러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망에서는 이제 상승 전망이 좀 높게 나온 부분이고요. 변수가 있다면 이제 미국에서 중동 전쟁이라든지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갑자기 긴축으로 가면서 금리를 뭐 천정부지 뭐 우리 2022년 경험했잖아요. 제로금리에서 5.5%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그런 불확실성 상황이 발생하면 또 수요가 얼어붙을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도 상승 압력이 좀 높지 않을까. 이동현 의원님은 전문가 64%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하락하면 8%에 해당이 되는 저는 약보합 정도로 봤습니다. 약보합 정도. 예, 1% 정도 하락한다고 예, 봤고 예. 전월세는 뭐 이거는 뭐 3% 이상 무조건 상승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일단은 집값을 제가 1% 정도로 하락을 예상한 거는 지금 강남권이 지금 약세를 보이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지금 금매물 중심으로 많이 내려가 있고 대출이 전혀 안 나오는 거가 유사하죠. 2억 원 가지고 뭐 강남집을 어떻게 삽니까? 50억짜리 40억짜리.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게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래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금매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급한 사람은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 물건을 싸게 내놓으면 거래를 누군가는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폭이 아직은 한 2, 3년간 그런 상승의 맛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금매식으로 던지는 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과도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내놓은 매물들이 지금 강남에서도 심지어 나오고 있거든요. 강남이 약세를 보이면은 한강벨트 나머지 지역들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지사고요. 만약 비슷한 가격이면 강남을 가지고 뭐 한강벨트까지 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강벨트가 약세를 보인다면 도미노식으로 강북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거래세를 네. 먼저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겁니까?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보유세는 건들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1년 다 돼가잖아요. 6월이 되면 지금까지도 보유세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대통령께서 취임 전에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로 금융 규제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집값이 다시 이제 강남 한강벨트 집값이 급등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보유세 카드 끄집어낼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경고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보유세 카드 나왔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뭐 대출 규제도 하고 양도세도 중과세하고 보유세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 결과지를 이미 받아봤죠. 집값 잡지 쉽지 않겠구나. 특히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2022년 이제 대선이 있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이제 그 당시 이재명 후보였죠. 80만 표 정도 차이로 이제 역전을 당하는데 분석을 해보니 2020년 총선 때 표 색깔하고 보유세를 많이 올린 지역에서 표 색깔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서울 지역에서. 이거 보유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이거 우리한테 어떤 데미지? 가 있겠구나. 이거 함부로 올리면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수단으로 아끼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올해 이제 뭐 지방선거 끝나고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11월, 12월 정도에 뭐 잘하면 국회에 통과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년 12월에 고지서 나오겠죠? 네. 항상 종부세는 12월에 고지서가 나오니까 2028년 4월에 아마 저 국회의원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5개월 차이예요. 그러면 2027년 12월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상까지 넓힐 것인가가 최대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초고가 한 50억 넘어가는 강남 3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정부 여당에서도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선이 확대가 돼서 우리가 말하는 한강벨트 뭐 20억에서 30억 구간의 세부담이 꽤 많이 늘어난다면 이쪽에 어떤 정치적인 왜냐하면 마포, 성동 이런 지역들도 100대 0, 90대 1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선거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그럼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이 토지자유연구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해도 낮은데요.
이 OECD 30개국 중 순위는 20위권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9에서 1%로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컸습니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한국 보유세는 낮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데요. 하지만 국가마다 다양한 감면과 공제 제도가 있어 부동산 관련 실질 세부담은 우리나라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보유세는 낮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통계의 착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유세라는 거는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걸 합쳐버리게 되면 사실 재산세 부담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 지방에 1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냅니다. 그럼 그걸 통계를 내버리게 되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특히 강남이나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만 가지고 보자면 결코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거래세라고 하죠. 양도세를 좀 높게 하는 나라였고 보유세는 좀 낮은 나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보유세를 많이 올리긴 했는데 이게 밸런스가 중요하죠. 국가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제 보유세가 높습니다. 1주택자,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사는 경우는 이제 자국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해주는데 다주택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양도세도 이제 5월 9일이 지나면 중과세가 되잖아요. 최고 세율 82.5%까지 올라가는데 보유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합쳐보게 되면 우리나라 세부담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미국이 세율이 높아. 유럽이 세율이 높아라고 하는데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그 보유세의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건 시세의 한 70% 수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책정이 되는데 올해 공시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왜?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5억에 산 아파트가 지금 5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50억에 해당되는 공시가격의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20년 전에 5억에 사신 분이 50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은퇴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집값이 올라간 거는 양도세로 환수를 하는데 보유세는 또 시세에 맞춥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세율은 높은데 취득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5억은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집을 산 거지 이 집이 50억이 된다는 걸 시뮬레이션에서 50억의 돈을 준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취득가 기준의 양도세예요? 미국은 취득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보유세가 높으니까 미국 세율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가지고 와서는 곤란하고요. 국가별로 밸런스를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구간은 하나도 조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율만 가지고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보유세율이 낮은 거는 틀림없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근데 집값의 안정화에 대한 그 방향을 잡으려면 결국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거래세,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추고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높여야 된다는 건 당연지사거든요. 저가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다주택자 특히 보유세 부분이 강화되어야 이 집값에 대한 투기적인 소유는 많이 좀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해소되지 않을까. 보유세를 많이 부담하면 그만큼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커지면은 나중에 매각 차익이 그만큼 상쇄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 상황을 봤을 때도 보유세 부분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지금 정부도 강화시켜 갈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세는 오히려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 이게 유력한 카드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후 종부세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데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이 늘어나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데요. 만약 현행 6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약 330만 원에서 480만 원 수준으로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세금을 이게 조정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올린다 이런 게 아니고 조정한다 이런 이게 할인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할인율을 60에서 100% 정도까지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좀 살펴보게 되면 현재는 60%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낮지? 박근혜 정부 때 80%였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올립니다.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서 85, 90, 95%까지 갔고 100% 갈 때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뭘 했냐면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해서 공시가격도 올리고 종합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올리고 세율도 세 개를 다 올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이거 너무 높은데 자, 첫 번째 세율을 조정하고 싶은데 세율을 조정하는 거는 또 국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쉽게 건드리게 되면 공시가격은 세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 67개 정도 항목, 뭐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항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정부 시행령으로 할인율 조정하는 건데 그때 60%로 내려버립니다. 세율도 높고 뭐 공시가격도 높으니까 60으로 내리는 게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도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80% 수준으로 올리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왜? 박근혜 정부 때도 80%였으니까 그냥 중간 정도로 맞추는 게 조세 저항도 줄이고 세 부담을 좀 늘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80%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뭐 많은 어떻게 보유세 부분을 좀 많이 약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이게 뭐 상향이 분명히 돼야 될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의 또 어느 정도 따라갈 거냐. 뭐 과거 뭐 한때 뭐 추진할 것좀 시장가에 뭐 100%까지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단계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놀란 게 비거주 1주택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사실은 적잖이 놀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취지, 배경을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죠. 입주 물량은 현 정부의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결정체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5년 내에 단기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공급이 이제 입주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도 나와야 이제 공급을 좀 늘리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물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주택자들은 이제 열심히 규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들은 이제 투기라고 봤고요. 네. 다주택이 아닌 1주택은 이제 실소유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2020년 이후로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듭니다. 서서히 줄어드는데 집값은 올라갑니다. 최근 2024년, 2025년 집 누가 샀지? 라고 본다면 1주택인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현금이 있는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1주택자들이 움직이면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똘똘한 1주택 나오는 이게 다주택자만 규제해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1주택자 중에서 투기와 비투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거주하면은 실소유. 거주하지 않으면 너 거주하지 않는 집을 왜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비거주 1주택자도 이제 다주택과 같이 투기로 이제 간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이제 중요한 건 효과잖아요. 네. 최근에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에 이제 집 하나 가진 사람들 뭐 한 270만 호 정도 있다고 하는데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니까 자기 집에 사는 겁니다, 주로. 그런 분들이 한 70%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강서구에 살고 있어. 이런 분들이 이 30% 구간 안에 들어가고 이 30% 분들이 얼마나 매물로 내놓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저는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 팔죠. 다시 그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요.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전세 끼고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양극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말하면 개인한테 어떤 규제도 채찍도 중요합니다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저는 정책의 방향성도 채찍에서 당근으로 좀 바꾸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15억을 이제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이 15억을 기준으로 나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향후 이 부분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뭐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 뭐 장특공제를 뭐 어떻게 손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팔기보다는 본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팔기보다는 거주를 선택하게 되면 세입자는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전세 실종 문제가 맞물리게 되는데 1000세대, 2000세대 매물이 한두 개 있습니다. 가격도 껑충 올라간 가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는 월세 아니면 매매예요. 월세 내느니 대출이자 내고 집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울 외곽, 노도광, 금광구 이런 지역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저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주거의 어떤 안정을 찾는 이런 수요자들이 몰리기 때문이지 이걸 단순히 나 투기할래 시세 차익 얼마 볼래 라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개인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 하나에 대해서는 저는 규제를 할수록 더 왜곡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잡는 가장 빠른 게 바로 대출을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분도 지금 충분합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 최대 규모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명분도 틀림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5억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따라 6억 원, 그 다음 15억 원은 25억 원이 4억 원, 그 다음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이라서 사실상 강남 같은 매물은 뭐 4, 50억이다 웬만큼 넘으니까 대출이 무의미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이 지금 그래도 최대한으로 6억까지 나올 수 있는 게 15억 원 이하 아파트다 보니까 당부권이 어떻게 보면은 풍선 효과 내지는 틈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결국은 강남권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대출 규제로 많이 약화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4억 원 대출 구간 15억에서 25억 원 사이가 한강벨트 구간에 거의 근접하거든요. 요 사이가 들어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국적으로는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풀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장에 먹힌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지금 저 범여권에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이거잖아요. 이거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 8일 진보당 윤종원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더라도 10년간 거주한 뒤에 팔면은 장특공제에 따라서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액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장특공제 폐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1주택이라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장특공제가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가 되면 비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갈래로 나올 것 같습니다. 파시는 분들도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 또 거주해야지? 난 거주 채울 거야 라고 해서 차익이 많이 남았는데 뭐 10년 다 채우고 거주 요건 채운 다음에 팔 거야 라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또 한 번 혼선이 생길 것 같고요. 저는 장특공제의 취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장기 보유하면 혜택을 주지? 라고 하는데 일단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차익을 그대로 세금으로 내기에는 개인이 너무 불이익이 크니까 어느 정도 손실 만회 차원에서 장특공제라는 제도를 뒀고요. 또 장기 보유는 주식은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데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하면 투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해라. 단타 쳐서 시장 왜곡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그러면 2년 보유, 2년 거주만 하고 또 사고 팔고를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타겟이에요.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12억 이하는 어차피 뭐 비과세니까 1주택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가 강남에서는 50억 넘는 게 지금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까지 다 혜택을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뭐 강남 불펜에 나오지 않냐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세금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또 다른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 뭐 갈아타기 포함해서 내 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 겁니까?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또 정부를 믿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나는 필요해. 신혼부부인데 지금 전세집도 없고 월세를 가려니까 좀 그래. 강남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뭐 10억 아파트라든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사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또 못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면 2023년 1월 그때 살 걸 우리가 이제 껄무새라고 하는데 자꾸 할 걸 자꾸 후회를 하게 되는데 껄껄거리죠. 그래서 저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 네. 그리고 결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돈에 맞춰서 너무 좋은 데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볼 수 있거든요. 보면은 평균치가 예년 평균 7, 8천 건이 나와야 되고요. 최근 들어 이제 규제책 이후로 4천대로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 이거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을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량 없는데 주식이 오르면 불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서두를 리는 없는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 이후를 보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과거에 뭐 내가 겪어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랐더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급매물을 찾으십시오. 매물이 없다 이러지만 제가 보기엔 급매물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네. 부동산 불패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런 지금 정책들, 지금 정부에서의 얘기들, 이건 다릅니까? 뭐라 그럴까요? 양쪽 의견이 다 맞을 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뭐 신념이 있죠. 우리는 부동산 불패였기 때문에. 근데 시대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또 소득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좀 힘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영원히 올라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서울의 가장 문제가 수요 과잉이잖아요.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지방이나 이쪽에서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과잉을 해소하지 않는 한 이 신념을 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의 정책은 과거와 달리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존에 이제 뭐 정부에서 추진하더라도 입법부가 또 뒷받침해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뭐 시장 상황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강남에 그 급매들이 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네. 이유가 그 은퇴하신 분들 네. 노인분들이 강남 집 한 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빈곤층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걸 급매라도 좀 던지고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강북권으로 이사해서 저렴한 우리가 말하는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로 갈아타는 분들이 제가 몇 분을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강남의 집값들이 좀 위축이 되는 거고 강남 불패가 지금은 조금 위협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고강도 정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봐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오르는 것도 안 되지만 급진 하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건 부동산의 안정적인 것, 이런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팔 수 있도록 출구를 좀 만들어주는 합리적인 어떤 정책. 예를 들어서 시세 대비 10%, 2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율을 45%가 아니라 35, 25%로 내려줄게. 이런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압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전세가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가뜩이나 지금 뭐 월세화 현상까지 하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가 메말라거든요. 공공기관 LH를 충분히 활용해서라도 일단 당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가의 그 장기 전세 같은 그런 우리가 만 전세 안정화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이건 뭘 어떻게 해도 그냥 문제만 계속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답이 보이는 걸까요? 이번에는 꼭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